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장 오늘 금요일 순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요일에는 금요 경제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인수위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관련된 얘기들, 그다음에 오늘 경제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지금 국무총리로 좀 한덕수 전 총리가 영순위 물망에 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전문가인 한 총리 일단 하마평 오르시는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관련된 얘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오랜만에 방역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요.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늘 나오시죠. 우리 김종석 전 의원님, 박원석 전 의원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인수 얘기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안철수 위원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들 인수위원장 가면서 총리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고사를 해서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부터 먼저 일단 그 소식 들었을 때 왜 그랬을까 뭐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죠. 아,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초기에는 말씀하셨듯이 초대 총리를 맡지 않겠나 이런 예상들이 많았고, 그러니까요. 또 실제 이번 정부가 약간 이제 공동정부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두 당이 합당까지 하기로 한 마당에 행정 경험을 쌓아서 당으로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이 총리 자리라는 게 독이 든 성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잘해야 본전이고 잘못하면은 오히려 정치적 커리어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네. 게다가 지금 여소야대 국회예요. 맞습니다. 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아마 안철수 위원장이 여러 가지로 고심이 많았는데 총리 자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당권에 도전해서 5년 뒤를 기약하는 길을 택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그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큰 모험이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는 거죠?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호랑이 굴에 들어간 셈인데, 그동안에 안철수 위원장이 중도 보수 포지션을 취하긴 했으나 막상 보수 정당에 소속이 돼서 정치를 해보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대 여당이 된 그런 보수 정당에 들어가서 예. 5년 뒤에 대권 도전을 기약하려면 당장 이제 당권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그럴 만한 정치적 기반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에 마땅히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소속 의원은 3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정말 이제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아야 되는 미션을 택한 건데, 안철수 위원장의 정치력이 어느 정도 될지 이게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 의원님께서는 글쎄요, 어떻게 저는 평가하세요? 이번에 안철수 위원장이 그 과거보다 정치적으로 많이 노련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그 눈앞에까지 온 어떤 그 타이틀을 예. 한 긴 호흡으로 사양할 수 있고, 또 그 뭐 명분이지만 당선인에게 좀 프리핸드를 주겠다 이런 것도 상당히 과거에 안철수 후보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의 노련한 제스처였는데, 물론 고민이 많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명색은 공동 정권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또 자기가 내각에 적극 추천하겠다고는 얘기했으니까 예. 앞으로 국무총리보다는 정권의 2인자로서의 자리매김을 좀 확실히 해보겠다. 그래서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데, 나는 이제 예. 실질적인 공동 정권의 2인자다라는 어떤 이미지 메이킹에 앞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분 다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공통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호랑이 굴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이미 이제 호랑이 굴의 호랑이는 현재는 이제 이준석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준석 당대표가 안철수 인수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뭐 썩 뭐 달가워하는 그런 게 아닌 걸 우리가 많이 기사들도 나오고 해서 호랑이를 과연 잡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당권을 장악할 수 있겠냐, 이 부분은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거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는 현 대표이기 때문에 차기 당권의 향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예. 뭐 이준석 대표가 또다시 출마하지 않는 이상 아마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직접 충돌할 가능성은 없어요. 다만 어쨌든 그렇더라도 현 대표이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이 당으로 들어왔을 때 당내에서 일정한 입지나 기반을 만드는데 협조가 좀 필요한 건 사실이죠. 어쨌든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감정이고, 또 안철수 위원장이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운 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명색이 지금 공동정부라는 그런 명분을 갖고 있고,
때문에 그거를 마냥 아마 이준석 대표도 외면하기는 어려울 거고 네. 일단 이준석 대표하고의 관계는 관계고 결국 안철수 위원장 본인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 저 거대한 보수 정당 내에서 스스로의 정치적 기반을 만들고 당권을 갖고 5년 뒤를 도전하느냐. 이 숙제가 전 남아 있다고 보고요. 당장에 지금 뭐 그 의원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100명이 넘는 그 제일 이제 여당이죠. 여당 의원들 중에 안철수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지금 국민의당에서 함께 가는 뭐 두 사람 정도의 의원들밖에 없습니다. 그마저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당에 참여할지 안 할지 이것조차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반을 어떻게 넓히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고요. 어쨌든 안철수 위원장이 그 지난 대선에서 과학기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뭔가 대한민국의 혁신의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제 그런 어떤 본인만의 정책 브랜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 당 속에 녹여내면서 그야말로 중도 확장을 가능케 하느냐 이것도 또 하나 이제 관측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과사가 분명하게 만약 혹시라도 된다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감정적인 거는 조금 뭐 편하진 않아도 국민의힘이 정말 이제 집권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 측면에서 간다 그러면 말씀하신 특히 이제 과학기술이라는 어떤 하나의 두드러질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 그게 돌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과연 정말 그렇게 공과사가 구분이 될지가 문제인데 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죠. 지금 안철수 위원장은 이제 그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 거죠. 이제 5년이라는 긴 호흡을 내다보고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국민의힘 당내의 역학 구조가 그렇게 유리한 구조는 아니죠. 또 그 잠룡이라고 뭐 5월 9일 이제 윤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이제 새로운 또 그 경쟁이 시작될 텐데 벌써 이 지난 경선과 대선 과정을 통해서 당내에 상당한 잠재적 그 실력자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호랑이 굴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성공하면 승리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의미의 권력 투쟁이 이제 새 여권 내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진전될지 또 그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또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으나 정치라는 게 생물이라 또 5년이라는 건 대한민국 정치에서 엄청 긴 세월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고 봐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작년 갈등 문제 있잖아요. 특히 이준석 대표. 아까 이제 그 박 의원님께서도 뭐 공과사 또 협조 필요하고 등등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현재 이준석 대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수세에 몰리고 있다. 심지어 당내에서 좀 이렇게 뭐 구석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걸 감안을 한다 그러면 혹시 안철수 위원장이 들어가서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메꾸어주는 굉장히 뭐 합리적인 어떤 그런 어떤 걸로 해서 그런 역할을 혹시 또 기대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당장에 그런 현안에 안철수 위원장이 뛰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조금 휴지기를 두면서 조금 더 긴 호흡의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이제 올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재보궐선거들도 몇 군데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안철수 위원장은 올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재보궐선거를 통해서든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를 통해서든 원내 입성을 해야 사실은 그 의원들 내에서의 자기 정치적 기반을 만드는 게 1차적 과제이기 때문에 그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까 싶고요. 당장은 지금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 하에 있는 국민의힘에서 이런저런 현안들을 가지고 섣불리 목소리를 내지 않을 섣불리 목소리를 냈다가는 오히려 이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운신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하고의 관계도 제가 보기엔 약간 불가분 비슷하게 이 관계를 형성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서도 이렇게 예전에 들어오기 전처럼 그렇게 막 강하게 뭔가 얘기를 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현재 좀 총리 영순위로 1순위도 아니고 영순위로 얘기가 돼서 사실상 뭐 거의 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덕수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전 총리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혹시 우리 김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잘 아시죠? 네, 뭐 여러 차례 뵙고 같이 일한 적도 있고 합니다. 굉장히 뭐 합리적이고 말씀도 많지 않으시면서 우직하고 뭐 등등.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오는 얘기를 보더라도 뭐 그렇게 흠을 잡힐 만한 평은 별로 없다는 그렇죠. 역대 4대 정권을 통해서 요직에 있었고 또 사실은 평생을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분이라 검증도 단계별로 충분히 된 분이고 또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총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국회 내에서
아마 인준도 아마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직 발표가 확실하게 안 됐으니까 나오진 좀 않았으니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한덕수 전 총리는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 국제 관계가 경제적 이익이 정치 이념 대립을 초월하는 구도였어요. 네.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랬고 국가 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경제 통합이나 자유무역을 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오히려 반대가 돼가지고 이념 대립이나 국가 간의 외교적 갈등이 경제적 이익을 초월하는 지금 뭐 미중 관계, 미러 관계 뭐 대표적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뭐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안보와 통상이 같이 연결돼서 하나의 정책 패키지가 됐어요. 그래서 네. 통상 논리로만 보기 어려운데 한국에서 통상을 잘 알고 경제를 잘 알면서 외교적인 국제 관계도 좀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으려면 그렇게 없어요. 보면은 한덕수 전 총리가 제일 적임자가 아닌가. 그러면 산업부 장관을 했던 거 저도 알고 있고 외교 쪽은 주미대사도 했고 통상교섭본부장도 했고요. 그러니까 통상 쪽도 잘 알고. 그렇죠. 그리고 원래 출신이 또 경제기획원이고요. 재경부 장관, 그러니까 경제부총리도 했으니 그렇죠. 그 거시 쪽도 다 경험하셨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당선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놓이는 선택이죠. 경제와 외교 안보를 두루. 네, 네. 그리고 성격이 원만하기 때문에 내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또 총리도 한번 해봤고. 그러나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좀 신선감이 좀 떨어지고 그렇죠. 뭐 그런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경제총리가 오면요 항상 경제부총리하고의 역할 분담이랄까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경제를 잘하는 분이 총리를 한다 그랬을 때 경제부총리가 과연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님, 네. 좀 의외 아니었나요? 그렇죠. 사실은 이미 국무총리를 거치셨던 분이고 글쎄요. 역대 많은 정권에서 장관급 이상의 그런 직책을 역임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분을 또 쓸까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결론은 거의 이제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인 것 같고요. 두드러지는 거는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경륜과 안정감에 있어서는 뭐 지금 거론되는 다른 어떤 분들보다 예. 두드러진 거는 확실하고 또 이 한덕수 전 총리의 경험이라는 게 어느 특정 분야에 국한된 게 아니고 국정 전반에 네. 두루두루 넓게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초대 총리로서 안정을 기하는 데 있어서는 적임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분이 마지막 관직을 한 게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정책 프레임이 그 사이에 많이 변하고 바뀌었죠. 또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너무 좀 지나간 인물 아니냐 이런 평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번 사실은 그 장관급 이상의 자리에 오르셨기 때문에 아마 예. 검증 차원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인수위에서도 확인을 한 것 같고 예. 대체로 이분이 아마 초대 총리를 맡는다면 무난하게 정권 이 출범기를 예. 맞이할 수는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맡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들을 고려했을 때 네. 과연 도전적인 그런 총리 후보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점이 뭐 청문회나 이런 데서도 좀 지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마저 여쭤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거니까 바로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면 새 정부 경제 관련된 어떤 뭐 큰 방향성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예상이 되시나요? 글쎄요, 뭐 지금 이제 유독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제 경제를 강조를 하고 있고 경제 원팀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총리부터 시작해서 뭐 부총리 등등 해서 경제 원팀을 구성하겠다. 그건 아마도 본인이 어쨌든 그 평생을 공직을 했지만은 검찰에만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경제에 있어서는 뭔가 그동안의 경험이 있고 예. 또 축적된 그런 한국 경제의 그런 경험을 좀 활용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요. 아직 인수위에서 이렇다 할 그런 그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의 방향 같은 예,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 의원님 보시기에 좀 어느 정도 네. 방향성을 가질 것 같아 보세요? 한덕수 그 전 총리는 재직 중에 보면 이렇게 정치적 색채가 좀 옅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역대 뭐 두루두루 정권에서 이제 요직에 가셨던 건데 지금 보면은 윤석열 이제 다음 대통령이 그 정치 현안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소야대 속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제 여야 간에 많은 갈등이 있을 텐데 그래도 좀 비정치적인 총리가
내각을 관장한다는 것은 저는 모양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정치 총리까지 앉아 예. 있으면 이게 상당히 뭐 예를 들어서 안철수 총리가 앉아 있다 그러면 이제 안철수 총리도 또 자기 맞아요. 정치인이고 뭐 해서 예. 좀 그런데 정권 초기에 안정을 위해서는 오히려 괜찮은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이런저런 직간접적으로 이제 한덕수 총리나 그 전에 뭐 통상교섭본부장이나 국무조정실장 하실 때도 이제 모시고 일해보고 간담회도 많이 봤는데 예.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주의자예요. 기본적으로 이 실물 경제를 잘 알고 예. 그리고 이렇게 무리하게 어떤 이념성이 없어서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조화가 잘 되고 또 뭐 김대중 대통령하고도 잘 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도 잘 조화가 되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안정감이 있는 신임 윤석열 대통령과는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 방향에 상당히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총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 의원님이 이제 좀 경제 전문가시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가 두루매서 했던 얘기가 인플레,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이를테면 소위 말하는 이제 금리 인상 이제 스텝 들어갔던 거, 우크라이나 사태 등등등 IMF에서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화됐다. 상당히 위중한 시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끝날 것도 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경제에 큰 주름을 줄 수 있는 그런 악재들도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런 면에서의 어떤 한덕수 그 이 전 총리의 그렇죠. 어떤 모습은 어떻게 지금 될까요? 한국 경제는 사실 좀 지난 5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 많이 좀 이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네. 장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지금 많이 깔려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새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 구조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의 리더십과 어떤 그건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운전사, 네. 그러니까 실무 경험도 있고 어떤 방향성이 있는 유능한 운전자가 있는 게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에 대통령의 리더십만 확실하게 뒷받침된다면 한덕수 총리는 아주 적임자다. 그러니까 약간 올드한 뭐 옛날 분이다 뭐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말씀하실 게 뭔가 구조전환기에 역임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분으로 제가 보신다. 접해본 한덕수 총리는 우선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의 이론적 저기도 있고요. 시장 경제 원리나 작동 원리에 대해서 그렇게 이념지향적이 아닌 그 전문성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오히려 구조 개혁이 절대로 필요하다면 오히려 이런 분이 합리적인 성향, 합리적으로 이런 분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거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인수위 쪽 얘기 좀 들어와서 지금 뭐 많이 이제 그 포털들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으로 박주선 씨를 내정을 한 걸 가지고 이제 뭐 신구 권력의 뭐 충돌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얘기가 좀 되고 있어서 이 얘기 좀 잠깐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건은? 글쎄요, 인수위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알박기라고 문제 그렇게 제기를 표현을 하죠. 했는데 저는 좀 이제 과도한 브리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두순 신임 대표가 대우조선해양 출신이고 36년간 조선맨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내부 평가로도 차기 어쨌든 대표의 1순위로 거론되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어쨌든 그게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고 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민간 기업이고 그 민간 기업의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대표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사회에서 대표로 의결된 거는 2월 24일이고 2월 28일 날 주총을 통해 가지고 결정이 네. 됐는데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하자는 전혀 없는 대선 거죠. 한참 이전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단지 대통령의 동생과 같은 대학을 나와서 이게 무슨 알박기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러면은 뭐 네. 서울대학 나오면은 전부 대통령하고 다 그런 학연이 동문이죠, 있어서 뭐. 예. 학연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가느냐. 근데 이런 억측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굉장히 특수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상 민간 기업이지만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고 있고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임기 말에 어쨌든 저 민간 기업의 대표이사 교체를 가지고서 저게 대통령이 알박기를 했다. 사실은 대통령이 그 자리에 누구를 보내거나 임명하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민간 기업의 대표이사인데. 예. 근데 인수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오히려 인수위가 그런 의도를 가진 거 아니냐. 근데 이런 반박도 예.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모양이 아주 안 좋죠. 이게 뭐 저 인수위 대변인이 얘기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뭐 거친 언사로 또 반박하고 그럴 사안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모양이 아주 안 좋고 뭐 원치는 않지만 양비론을 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드러내놓고 서로 거친 설전을 벌일 일은 아니었고, 다만 이제 박 의원님은 그 뭐 민간 기업이고 정부 관리 기업인데 그 대통령이나 이런 데서 관여했겠느냐라고 생각하시지만, 또 그 대우조선해양 내부에서는 이분이 상무로부터 시작해서 현 정권 들어와서 상당히 빠르게 승진을 해서 임기 한 달 남겨놓고 이제 대표이사까지 올라가니까, 물론 항상 인사에는 이제 뒷말이 있는 법이지만 예. 사실 여기서 지금 아픈 대목은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산하 관련 기관들한테 다음 정부 출범 때까지 가급적 인사는 자제하라. 라고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어디선가 그게 연결이 끊어지면서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지만, 이건 짐작일 뿐이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금융위에서 관장하는 유관기관 중에 뭐 금융 관련 연구소라든가 또는 그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인사는 지금 다 스톱을 시켜놨어요. 근데 유독 지금 산업은행 관리에 들어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를 냉큼 이제 임명을 하니까, 이게 이제 또 특히 그분의 그 어떤 배경이나 고속 승진과 연결지어서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무슨 인수위 대변인이 성명 발표하고 청와대가 또 뭐 거친 언사로 반박할 사안은 아니고요. 이거는 저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기에 그 주요 인사는 그 한 달을 못 참아요. 대우조선해양이 한 40일만 참으면 되는 건데 그걸 못 참고 이사회를 열어서 임명 강행한 것도 좀 이상하고요.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은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사실 정부 소유 기관이니까, 산업은행이 대주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아무리 민영 기업이지만 그렇게 정권 그 교체기에 인사를 하는 건 좀 썩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5월 9일인데요, 취임일이. 그거 한 40일을 못 기다려가지고 이런 식의 의심을 받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인수위 또 이슈가 되는 게 조직 개편 얘기죠. 이제 남은 게 여가부 공수처 얘기가 이제 현재 좀 남았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한 분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가부 얘기부터 해보죠. 이게 일단 기본적인 입장 폐지고요. 네. 계속 이게 유지되는 걸로 봐야 되나요, 그러면? 그렇죠. 어쨌든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공약 변경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그게 바람직한가는 별도로 좀 따져봐야 될 문제고,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유관기관들하고 간담회를 열었어요. 거기서도 어쨌든 여가부를 폐지하더라도 지금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 타워는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 지적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인수위에서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마 그 새로운 부처를 만들더라도 여성자는 지울 것 같다. 그래서 뭐 청소년 업무라든지 가족 업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기존의 여가부가 맡고 있던 업무들, 또 다른 부처하고 중복된 업무들, 이걸 통폐합해서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더라도 아마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은 없애고 다른 형태로 명칭 변경을 하는 식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정부 조직 개편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여성가족부를 특별한 대안 없이 폐지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국회 구조상 민주당에서. 저게 통과되기가 어려워요. 아마 그 점을 인수위도 정무적으로는 고려를 할 것 같고요. 아마 어떤 식으로든 이제 대안을 마련을 하게 될 텐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그 뉴스 나오는 걸 보면은 선임명 후 개편을 하겠다. 일단 지금 정부 조직에 따라서 국무위원들을 임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법이 통과되려면 그 이후에 국회에서 법 통과에 따라서 정부 조직 개편을 하겠다. 이런 방향을 잡은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사실 현재 지금 박 의원님 말씀대로 그 국회 상황을 본다면 공수처 문제도 인수위 측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긴 하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여가부 폐지보다 공수처 폐지가 사실은 더 그 분들의 정체성에 관련된 거죠. 근데 사실 이 공수처 폐지는 이제 20대 국회에서 이게 그 패스트 트랙에 걸려가지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 난리 법석을 치고 그 여러 야당 의원들 지금 기소돼 있고 말이죠. 그 선전화법 위반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 공수처 폐지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임기 초기에 이 새 정부가 이걸 뭐 폐지한다를 놓고 정치적 에너지를 너무 낭비할 필요는 없는 이슈라고 봐요.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20대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그 일방 처리할 때 저도 그 중에 이제 당사자 중에 하나로 야당 의원으로 치열하게 그 저항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주장했던 게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 임기 말에 정권 비리를 감추는 도구로 쓰일 거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면서 그런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공무원 비리를 위한 거다 그랬는데 지금 출범 한 1년 남짓 보니까 당시 야당에서 우리가 주장하던 대로 된 거 아닙니까? 사실 정권 비리 보호용이라는 의구심이 어느 정도 현실화됐다고 저는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대폭 그 존재의 의미를 좀 대폭 바꾸던가 아니면은 그 존치의 필요성조차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건 태생적으로 여야 합의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야당을 탄압하면서 예. 다수결로 그냥 처리했고 그때 지적했던 문제점이 지금 다 어떻게 보면 네. 현실화됐고 그래서 공수처 문제는 예. 좀 중장기적으로 현 정부 임기 내에 좀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수처 얘기는 우리 박 의원님 혹시 뭐 발언하실 일단 부분이 취지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었는데 지난 1년간 공수처가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측면은 수사력을 통해서 그 존재 이유를 별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결과 나온 게 없단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수처가 그 아예 저 취지를 뭐 부정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고 일단 계속 존치되려면 공수처 스스로가 자기 존재 이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 수사력을 통해서 이게 첫 번째 과제일 것 같고요. 또 그동안에 공수처의 기능이나 역할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선 수사권 같은 경우에 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도 공수처가 어쨌든 들고 가버리면은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통신조회라든지 이런 수사 기법상에 지나치게 과도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들을 불식시키면서 공수처가 원래 설치 취지에 맞게 제대로 기능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예. 당장 이게 국회에서 뭐 공수처를 없애는 법을 제출하거나 그걸 통과시키기는 저는 지금 국회 구조상 어렵다고 보고 이 김 의원님 또 말씀대로 애초에 예. 이제 검찰 수사권 그 분산이라는 수사기소권 분산이라는 취지에서 봤을 때도 없애는 건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말씀하셨지만 그걸 가지고 또 초부터 또 싸우다 보면 또 굉장히 에너지 낭비도 될 거고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생각나는데 청와대 이전이라든가 네, 여가부 폐지라든가 공수 폐지라든가 어떻게 보면 좀 국민들이 새 정부에 기대하는 어떤 우선순위에서 맞습니다. 좀 밀려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 예. 정치적 자산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거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좀 두 분 말씀을 듣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이 좀 전에 나온 속보여서 이 얘기는 좀 한번 두 분 생각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얘기가 나왔는데 송영길 대표가 나오기로 결정을 했다고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와서요. 근데 이게 또 당내에서 좀 불편하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 한 말씀씩만 듣고 오늘 좀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김 의원님 먼저 해주시죠.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당대표도 하고 인천시장까지 하시고 하신 분이 서울시장에 무슨 연고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의 인물난 내지는 어떤 큰 선거 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유승민 의원이 또 갑자기 경기도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보면 그 구 정치인이라고 할까요? 기성 정치인들이 너무 이렇게 지방선거에 어떤 판을 구성하려고 든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교체를 해야 될 시기인데 오히려 구 인물들이 다시 또 복귀한다. 그렇죠. 뭐 예. 국민의 선택을 못 받았거나 선거에서 패한 사람들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또 다른 선거에 나오고 뭐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좀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최종 후보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 입후보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렇죠. 별로 연고도 없던 서울시장이 아무리 인물난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대안을 발굴해서 뭔가 새롭게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굉장히 좀 안이하고 게으른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들고요. 송영길 대표는 차기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했잖아요. 정치개혁 차원에서 나부터 내려놓겠다. 근데 저거 내려놓는 게 아니죠. 서울시장 선거에 다시 나온다 그러면. 국회의원만 안 한다는 말씀이었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표리부동한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번에도 이제 국민들께서 표로 결과를 보여주시겠죠. 뭐.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 경제토론에서는 인수위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마지막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얘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